이탈리아나 스페인 여행을 가서 현지 식당 메뉴판을 펼치면 싱싱한 지중해 해산물 요리보다 소시지나 스테이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유럽의 바다는 지도상으로 보면 육지를 촘촘하게 감싸고 있어 마치 거대한 수산시장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식탁 위에서 물고기는 언제나 육류의 보조 출연자에 불과하죠. 우리가 회로 먹고 탕으로 끓이고 말려서 볶아 먹는 그 다채로운 바다의 맛을 유럽 사람들은 모르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입맛의 차이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자연과 벌인 처절한 투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유럽의 바다는 낭만적이지만 중세 유럽인에게 북대서양은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겨울철 평균 파도 높이가 건물 2층 높이인 5m를 넘나들고 폭풍이라도 치면 20m짜리 물벼락이 배를 덮치는 곳이죠. 지금이야 강철로 만든 거대한 배가 엔진 힘으로 파도를 찢고 나가지만 나무 판자를 엮어 만든 옛날 배로 이 바다에 나가는 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의 옛 기록을 보면 조업 나간 마을 남자들이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한 날이 수두룩했죠. 게다가 춥고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종은 대구, 청어 같은 몇 가지 냉수성 물고기뿐이라 다양성조차 빈약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봤자 얻을 수 있는 건 고작 몇 종류의 물고기뿐이니 유럽인들에게 바다는 효율성 최악의 식량 창고였던 거죠. 그렇다면 남쪽의 따뜻하고 잔잔한 지중해는 사정이 좀 달랐을까요? 바다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나가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죠. 하지만 지중해는 대서양과 연결된 통로가 지브롤터 해협 딱 하나뿐인 거대한 호수 같은 구조입니다. 물이 갇혀있다 보니 순환이 느리고 유럽의 강들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해 육지의 영양분을 바다로 충분히 실어 나르지 못합니다. 영양분이 없으니 플랑크톤이 굶어 죽고 플랑크톤이 없으니 작은 물고기가 사라지고 결국 큰 물고기도 살 수 없는 텅 빈 바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중해 요리라고 하면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잡히는 물고기의 종류와 양이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지리적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바다와 육지의 완충지대인 갯벌의 부재입니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서해나 남해는 얕은 수심과 거대한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광활한 갯벌이 펼쳐져 있죠. 이곳은 육지의 흙과 바닷물이 섞이며 온갖 미생물과 영양분이 폭발하는 천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에 이보다 완벽한 환경은 없죠. 하지만 유럽의 해안선은 대부분 깎아지른 절벽이거나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도가 세차게 때리는 절벽 아래에는 생명이 깃들 틈이 없고 영양분이 쌓일 공간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갯벌과 비슷한 환경인 독일 북부의 와데네 정도가 있지만 한국의 갯벌과 비교하면 생산성이 턱없이 부족하죠. 결국 유럽의 바다는 거칠어서 못 잡거나 잔잔하면 먹을 게 없는 진퇴양난의 환경이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이유도 유럽인들의 코를 막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생선 특유의 비린내 문제입니다. 북대서양처럼 차갑고 염도가 높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세포가 얼어 터지거나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 몸속에 TMAO라는 특수 물질을 축적합니다. 문제는 이 물고기가 죽어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물질이 분해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한 비린내를 뿜어낸다는 겁니다. 반면 수온이 높고 얕은 바다에 사는 광어, 우럭, 도미 같은 흰살 생선들은 굳이 이런 화학물질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죠. 유럽의 생선은 잡는 순간부터 냄새와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유럽 요리에서 생선에 레몬을 잔뜩 뿌리거나 허브향으로 뒤덮고 훈제로 바짝 말려버리는 조리법이 발달한 건 맛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독한 냄새를 감추기 위한 노력이었죠. 시선을 땅으로 돌려보면 유럽인들이 굳이 바다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유럽은 축복받은 평야지대입니다. 드넓은 초원과 적당한 강수량은 소, 돼지, 양을 방목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죠. 바다에 나가 목숨을 걸고 불확실한 물고기를 잡느니 울타리 안에서 확실하게 자라는 가축을 기르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농축된 고효율 에너지원이고 도축 전까지는 살아있는 저장고나 다름없어서 보관 걱정도 덜했죠.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금방 썩어버리는 생선보다는 언제든 필요할 때 잡을 수 있는 가축이 인류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문명은 육지의 풍요로움에 기반을 둔 대륙형 문명으로 발전했고 식탁의 주인 자리는 자연스럽게 고기가 차지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종교와 문화가 이 식습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중세 가톨릭 사회에서 육식은 욕망과 타락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이나 매주 금요일에는 고기를 금지했죠. 이때 고기 대신 허용된 유일한 단백질이 바로 생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선은 맛있는 별미가 아니라 고기를 못 먹는 날에 억지로 먹어야 하는 벌칙 음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귀족들은 사냥을 통해 얻은 신선한 고기를 즐겼지만 가난한 평민들은 썩지 않게 소금에 절여 돌처럼 딱딱해진 염장 생선을 씹어야 했죠. 오랜 세월 동안 생선은 가난과 금욕의 상징으로 각인되었고 맛있어서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 자체가 싹트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 생선은 바다가 주는 최고의 축복이자 계절의 별미로 대접받았으니 출발선부터가 달랐던 겁니다. 결국 유럽인이 생선을 즐기지 않았던 건 그들이 맛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가난했고 육지는 너무나 풍요로웠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는 갯벌이 키워낸 풍성한 생명들을 밥상 위에 올리며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